안전자산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공포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 갇혔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찾는 건 뭘까요?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은도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0%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국가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다. 이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 그가 이번엔 비트코인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역겨운.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풍의 서막입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폭락이 어떻게 월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 한 남자는 이미 그 파국을 예견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시장이 광기에 빠졌을 때 홀로 정신을 차리고 있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가끔 트위터에 짧은 경고를 남기긴 했지만 대중의 관심 밖이었죠. 그런 그가 2025년 말 다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겟은 부동산도 채권도 아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다. 그저 투기 자산일 뿐이다. 버리의 이 한마디는 수많은 크립토 신봉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그들이 발행한 채권, 그리고 그 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 파생 상품들. 2008년과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부풀려진 자산 가치,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린 신용의 탑. 버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고점 이후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0%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조정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보였습니다. 연쇄부도의 시작이. 그는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그가 제시한 최후의 보루는 5만 달러였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 선마저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시작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버리의 예언은 또다시 적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시장이 그를 비웃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 문장은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업계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내러티브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금처럼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 전쟁이 터져도 인플레이션이 폭발해도 끄떡없는 안전자산. 그래서 기관들도 기업들도 심지어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은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은도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40% 폭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이클 버리는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이 아니다. 그저 위험 자산일 뿐이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는 0.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릅니다. 이건 금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입니다. 금은 주식시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오히려 오르죠. 그게 바로 안전자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팔아치웠습니다. 유동성이 필요할 때, 손실을 메워야 할 때 가장 먼저 던져지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믿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기업들과 기관들은 이제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무제표였고 신용등급이었고 자금 조달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본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회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를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은 물론이고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라며 광신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죠. 결과는 한때 주가가 500% 폭등했고 세일러는 천재 경영자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0% 폭락하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에는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 기준상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가격이 떨어지면 반드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손상차손이 한번 인식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도 회계상으로는 복구가 안 됩니다. 즉, 장부상 자산 가치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코인베이스, 블록 등 수십 개 상장사들이 수십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의 신용등급은 비트코인 보유량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추가로 10% 더 하락한다면 신용평가사들은 즉시 등급을 강등시킬 겁니다. 등급이 강등되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만기 차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차환이 안 되면 디폴트입니다. 파산이죠.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도 처음엔 한 회사의 문제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트코인이 그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불가. 기업에게 이 4글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회사는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1단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재무제표상 자산 감소. 2단계 자산 감소, 자기자본 감소. 3단계 자기자본 감소, 부채 비율 급등. 4단계 부채 비율 급등, 신용등급 강등. 5단계 신용등급 강등, 자금 조달 불가능. 이 악순환은 무섭도록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단 며칠 만에 기업의 신용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약 150%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추가로 20% 하락한다면 부채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갑니다. 부채 비율 200%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회사가 가진 자산의 2배를 빌려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은행들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도 문을 닫습니다. 주주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는 2가지뿐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다. 하지만 이건 주가 폭락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보유를 믿고 주식을 산 거니까요. 비트코인을 파는 순간 투자 명분이 사라집니다. 둘째, 버티다가 결국 파산한다. 2022년 FTX가 그랬고, 셀시우스가 그랬고, 3에로우즈 캐피탈이 그랬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셧다운 현상입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돈이 안 도는 시장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비단 암호화폐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 이들의 채권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 이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협력사들 모두가 연결돼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직접적 피해는 6천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연쇄 효과까지 합치면 1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 1.5조 달러 규모입니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연결된 파생 상품, 담보대출, 레버리지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2025년 1월 월스트리트의 한 트레이딩 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 비트코인 손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금과 은을 팔자. 지난 1년간 금과 은은 눈부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은 30% 올랐고 은은 40% 급등했죠. 많은 헤지펀드들이 여기서 쏠쏠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이 미실현 이익이라는 겁니다.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장부상 수익이죠. 비트코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펀드 매니저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익 난 걸 팔아서 손실을 메우자. 이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손실 난 자산을 처분하기보단 이익 난 자산을 처분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한두 곳만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수백 개 기관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비트코인 관련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금과 은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지면 금과 은 가격도 급락합니다. 여기서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바로 담보의 소용돌이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금과 은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달러어치 금을 담보로 70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봅시다. 담보 비율 70%죠. 그런데 금 가격이 20%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8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대출액은 여전히 700만 달러니까 담보 비율이 87.5%로 뛰어오릅니다. 은행은 즉시 마진콜을 보냅니다. 더 담보를 넣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갚으세요. 그런데 대출자는 현금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손실로 이미 자금이 바닥났거든요. 그럼 선택지는 하나. 금을 더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겁니다. 금을 팔면 금 가격 더 하락, 담보 가치 더 하락, 마진콜 더 발생, 금을 더 팔아야 함, 무한 반복. 이게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급성장한 토큰화된 금은 상품입니다. 실물 금과 은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하는 상품인데 시장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들의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정상 시기에는 괜찮지만 위기 때는 매수자가 사라집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블랙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이 대목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담보는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성벽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SEC가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겁니다. 업계는 환호했습니다. 이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주류 금융 자산이 됐다. 실제로 첫 몇 주간은 그랬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ETF로 수백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를 돌파했고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했죠.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ETF 승인 소식에 오히려 경고를 보냈습니다. ETF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ETF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ETF 승인 이전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계수는 0.3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ETF 승인 이후 0.5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2% 빠지면 비트코인도 2% 빠집니다. S&P가 급등하면 비트코인도 따라오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 시 행동입니다.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은 위기가 오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합니다.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ETF로 편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변동성 급등 위험 자산 일괄 매도, 안전 자산 매수.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위험 자산입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도 동반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 초 나스닥이 10%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정확히 같은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엔 생각할 수 없던 일이죠. 더 큰 문제는 리스크 관리자들의 반응입니다. 월가의 모든 금융기관에는 CRO가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40% 폭락하자 CRO들은 즉시 경영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당장. 일부 기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유 비트코인의 절반을 매각하고 ETF 비중도 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매도 압력이 더 커지고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ETF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추진력을 제공했지만 하락장에서는 폭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검날은 이미 비트코인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심하네요.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위기론에 대해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5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규모가 400조 달러가 넘는데 겨우 0.4%에 불과한 자산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다.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숫자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1.5조 달러는 애플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작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120 수준이죠. 이 정도 규모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과거 사례를 들먹입니다. 2022년 FTX 파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320억 달러 규모의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돈을 잃었고 암호화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끄떡없었습니다. S&P 500은 오히려 반등했고 나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갔죠. 전통 금융 시스템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월가의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메인스트림 금융과 분리돼 있어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무너져도 그건 그들만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규제 환경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2022년과 달리 지금은 비트코인 ETF가 SEC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커스터디 시스템도 훨씬 안전해졌죠.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미국 GDP의 20%를 차지했고 모기지 파생 상품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주변부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의 비트코인 익스포저는 전체 자산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전통 금융기관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은 극소수죠. 마이클 버리는 항상 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는 2010년부터 계속 다음 위기를 경고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빗나갔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이번 하락이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너무 빨리 올랐어요. 40%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개월 뒤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겁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비트코인 위기론은 정말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마이클 버리의 경고처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수면 아래 숨어 있는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3일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서브스택에 단 하나의 숫자를 남겼습니다. 달러 5만.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5만 달러. 비트코인의 최후 방어선. 이 선이 무너지면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왜 하필 5만 달러일까요? 첫째, 채굴 원가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의 평균 생산 원가가 대략 4만 5만 달러 사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채굴업체들은 즉시 기계를 멈출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급락합니다.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네트워크 보안이 약해집니다. 보안이 약해지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가격은 더 폭락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둘째,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5만 달러대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초중반 시기죠. 만약 가격이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이들은 모두 손실 구간에 진입합니다. 손실 구간에 들어간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대규모 매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2배, 3배, 심지어 10배 레버리지도 흔합니다. 문제는 레버리지를 쓰면 청산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만 달러에 2배 레버리지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청산가는 대략 5만 달러 근처입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강제 매도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동시에 청산되면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2022년 루나 사태, 2021년 5월 대폭락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연쇄 청산 현상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줄줄이 무너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5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스템의 임계점이다. 버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계점이란 뭘까요? 물리학 용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붕괴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0도까지는 단단합니다. 하지만 0.1도만 올라가도 녹기 시작하죠. 5만 달러가 바로 비트코인 시장의 0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클 버리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라.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는 혼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천재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연결된 위험을 남들보다 먼저 봤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채권이 무너집니다. 채권이 무너지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8년에도 처음엔 괜찮을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5만 달러.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